신앙과 신학 사랑방 5월 8일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전 대구대학 총장이신 홍동률 교수님 모셔서 극우와의 싸움으로서의 한국 정치 사회사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동안 김진호 목사님이나 최영목 목사님 등등이 극우 개신교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토론도 했는데, 뭐 저는 조금 초점을 극우 일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국 현대 정치 사회사에서 이 극우를 키워드로 해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극우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뭐 다시 한번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오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극우란 게 페이퍼로 들어가서 극우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서론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극우를 얘기할 때 뭐 불가피하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 워낙 뭐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간단치 않은 개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흔히 쓰는 민주주의 하면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가 많죠. 흔히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가 핵심이다, 생명이다,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일반이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근대 이후에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컨셉으로 자리 잡은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계속 확장 심화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확장 심화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 혹은 직접민주주의 이런 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12.3으로 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민주주의를 초보적으로 다시 확립하고 정립해 들어가야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보면 우리가 상당한 정도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데 특히 보수 쪽에서 그렇지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다음 역시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심화 확장되어 가는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페이퍼에서는 안 썼습니다만은 뭐 산업민주주의, 작업장 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이런 어떤 용어, 이런 컨셉이 이제 그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진보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념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87년 이후에 이 정치 지형이 변화하게 되는데 87년을 우리가 민주화의 분기점이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87년 이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심각하게 훼손됐던 상황이었고, 그때의 시대적인 과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고, 그래서 4.19 혁명이나 5월 항쟁이나 6월 항쟁 전부 다 사실은 핵심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오늘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어, 헌법에 담아내고 그걸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87년 6월 항쟁 민주화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보수가 되고 87년 이전에는 그것이 혁명의 과제이기도 했었어요. 4.19 혁명이나 5월 혁명이나 6월 혁명, 6월 항쟁처럼 그 87년 이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보의 숙제였고 이것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었던 분파는 거의 변혁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정착이 된 다음부터는 그것은 보수의 이념이 되고, 그 다음 87년 이후의 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민주주의 혹은 직접민주주의로 한 파트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한 파트에서는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87년 이후 진보의 과제가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7 이후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극우와 국자라고 하는 것을 87년과 결부지어서 얘기를 하면, 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이후에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신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시대적으로 낙오되어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전히 박정희식의 카리스마 절대 권력이 있어야 통치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87년 이후에 극우로 남는 거죠. 사실 극우로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87년 이후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다 급진적인 평등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급진 좌파의 어떤 그런 라고 개념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80년대 운동권에 한참 논쟁이 있었던 NLPD가 이제 그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그 분파 그 카테고리에 담겨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보편적인 의미의 극우 극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수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극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잠깐 3번 바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희생양 찾기라고 하는 이 극우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나 불만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서 찾으면서 이것이 혐오 혹은 희생양 찾기 혹은 더 과격해지면 그에 대한 폭력, 배제, 테러리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극우의 한 형태지요. 과거에 나치가 이제 그런 형태가 일 수가 있는데 나치와 서유럽의 구미의 극우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 우월성에 입각한 타민족 배제 혹은 타민족 혐오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좀 타겟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구미의 극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왜 극우를 말하는가? 이거는 뭐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12.3 이후에 극우가 이제 저렇게 폭력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경악을 했고, 이 극우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나 놀라고 있거나,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비단 극우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극우 개신교는 극우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극우의 분파들이 12.3 내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총결집하고 총궐기하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극우에 대한 논란, 논쟁 혹은 토론 혹은 학습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이 방에서도 극우 개신교에 대해서 물론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이제 극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돌이켜보니까 역시 원래 극우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미쳤고요. 우리나라가 일제를 거쳐서 해방 후, 그리고 정부 수립, 그리고 50년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극우의 역사가 우리 몸에 배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배일 정도로 장기간 극우의 나라, 극우의 국민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엄연한 현실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극우의 나라 건설 과정에서 건설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해방 후에 이승만, 미군정, 친일 엘리트 그리고 서북파 개신교 등등이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떠받드는 어떤 그런 기재의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일제 잔재가 뭐 식민사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기구, 법제, 문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분단, 전쟁, 세계적인 냉전 질서가 해방 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우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수계의 거목 지도자들, 중도 좌파의 민족 지도자들이 사실 거의 제거되거나 암살됐고 일부 김원봉 같은 좌파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 월북했죠. 의열단 단장했던 김원봉 같은 사람. 이건 뭐 그냥 뭐 원래 그냥 월북이 아니고 사실은 남한에 있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친일 경찰, 일제 때, 그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그 경찰 노독술에 의해서 해방 후에 체포되고 뺨 맞았다는 얘기까지.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등등 해서, 어떤 환멸하면서 월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남한 사회의 형태가 그렇게 극우가 활개치고 난동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이 이제 5.16을 거쳐서, 광주 학살 거쳐서, 어, 전두환 노태우까지 쭉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이어지는 이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 의한 시민권주의는 일상화됐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형해화됐고, 백색 테러와 국가 폭력이 일상화됐다. 즉, 국가 자체가 극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국가 자체가 극우였고,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사실 국가 폭력이고 그것이 이제 극우의 어, 어떤 본질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절차적 민주주의, 시민권 주장은 그 당시 소위 군사 정권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기본권,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의 아젠다였고 심지어 혁명의 이념이기까지 했다. 4.19, 5.18, 6월 항쟁이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기야 반국가 사범, 반치즈 사범으로 내몰리게 된 것도 이게 극우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월 항쟁, 아까 조금 말씀드린 6월 항쟁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가 비로소 극우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정치권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경쟁 체제가 확립이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지구촌에 소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권에서의 경쟁 체제 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이제 87년 이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87년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7년 이후에 이런, 체제가 되면 6월 항쟁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반괄호 7번입니다. 사실은 어, 그 이전에, 과거 87년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했던 급진 우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반국가 사범으로 몰릴 정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중도 좌파, 사회주의 혹은 주체 사상을 추구했던 극좌,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전부 다 87년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그 체제, 극우의 나라, 극우의 체제 하에서는 다 혁명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혹은 반체제 운동을 했던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토양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87년 이후에 혁명 내지는 변혁 노선을 폐기하고 그 사람들이 일부는 즉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공화당, 민정당의 뒤를 이었던 보수당으로 흡수가 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중도 좌파는 YSDJ계열의 중도 좌파당, 중도 우파당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추구했던 극좌는 사실상 일부는 진보로 일부는 소멸되는 이런 저기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음, 9번으로 가면은 6월 항쟁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88 올림픽 공산권 붕괴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중산층이 증가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소비사회로 이행 등등의 아주 거시적인 사회 이행, 사회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밖에서 혁명 노선을 고수하는 극좌는 사실상 소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도권 내의 중도 우파 정당 혹은 극우 세력으로 예컨대 주사파 같은 경우에 요 시기에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사파의 그 거물급들이 상당 부분 심지어는 보수 정당으로 보수화 혹은 심지어는 극우화의 그 길을 겪게 되죠. 이때가 이제 이런 현상이었다는 어쨌든 6월 항쟁 이후에 최근 윤석열 당선까지 보면 좀 길게 보면 사실 헌팅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정권 교체를 두 번 겪게 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으로 본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정치학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MB 당선으로 해서 보수당이 진보당으로 정권을 한 명 넘겨주고, 즉 보수 진보 양당이 최소한 한 번씩 여당에서 야당으로 격화되는 과정을 선거에 의해서 경험한 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는 게 투 턴오버 테스트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헌팅턴이 얘기하는. 이게 이제 MB 당선으로 이것이 확립이 되죠. MB 당선으로. 그래서 MB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정치도 이제는 구미 선진국 못지않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라고 서구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MB 이후에 다시 문재인이 되고 다시 윤석열이 되는 것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양당이 각각 한 번씩 여당에서 야당으로 격화되는 과정을 한 번씩 거친 게 아니라 두 번씩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씩 겪게 돼서 사실은 윤이 당선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이 사실상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깨졌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냥 지나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페이퍼는 제가 채팅방에 공유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이제 서구 구미에서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우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키포인트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바깥의 극우 세력은 꾸준히 세를 불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극좌는 제가 상당히 앞부분에서 사실상 소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극우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극좌가 됐든 극우가 됐든 정치권으로 수렴되지 못하게 된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 양당제가 워낙 강고해가지고 소수당이나 이 제3당은 물론이고 소수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진보당이 일부 아주 소수 정당으로 진보당이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도지만 극우 쪽의 정당은 사실상 독자적인 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한 적이 없었고 보수당 내부의 한 분파로 계속 잔존하면서 기생하며 잔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 바깥의 극우 세력들이 이게 흩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오늘날에 와서 묶어보니까 다 뭐 많은 사람들 분석했습니다만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밀려난 2030의 남성들이 하나 있고 이 사람들은 한때는 인터넷에서 주로 활약했던 넷위익이라고 흔히 얘기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한 분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반공 이념을 갖고 있었던 극우 개신교가 한 축에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노인층이 또 하나 있었다. 이 아스팔트 노인층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얘기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세 분파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선 실패했지만 사실상 오랜 긴 세월 동안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87년 이후에 이 급격한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거나 편승하지 못한 채로 낙오된 사람들이 어쨌든 정치권 바깥에서 이런 그룹핑, 세계의 그룹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MB와 박근혜가 연이어 구속되고 탄핵되는 이 충격적인 보수 쪽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인 거죠. 충격적인 실패에다가 더해서 2016년, 2020년 총선에서도 보수당이 실패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맨 뒤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그래프 하나를 덧붙였는데 이건 천관율 기자 시사인에서 글 쓴 천관율 기자 의 그 정리를 가져온 건데 이 사람의 분석을 보면 어 2001, 어 2000, 어, 천 잠깐만요. 1994년부터 2004년부터입니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가 6전 6승, 2007년에서 2014년이네요. 까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거를 다 조사를 해서 보수당이 몇 표를 가져가고 진보가 몇 표를 가져갔느냐. 물론 중간에 제3당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양 갈래로 나눴더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6번 선거 전부 다 보수당이 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반해서 2016년 이후는 보수당이 2승 5패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는 보수가 2014년,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구조적으로 소수파임이 확인됐다라고 천관율 기자는 일단 가설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로 보여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MB와 박근혜가 탄핵되거나 어쨌든 구속되는 사태, 그다음에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사태, 그다음에 14번의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이전에 보수 우위의 시절에는 2016년 이전에는 진보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보가 단골로 단일화를 합니다. 중도를 대변하는 한 그 분파하고 진보가 연대 연합해서 선거에 임하는 게 거의 습관처럼 거의 패턴처럼 되어 있었던데 반해서 예컨대 97년에 DJP 연합이 그랬고 2002년에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가 그랬고 2011년에 안철수와 박원순이 단일화했고 박원순은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 그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했다. 안철수는 그때만 해도 중도 성향을 대변했는데 오늘하고 좀 다르죠. 2021년 이후에는 오세훈이 안철수와 단일화하고 2022년에
이준석이 세대 포위론을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서 신승을 하죠. 0.7% 이겼죠. 윤석열이. 그 다음에 2025년 이번 선거에서는 역시 이 단일화의 숙제는 보수당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독수를 내거는 이유가 호남 후보의 보수당 후보, 호남 출신의 보수당 후보 이런 선거 전략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수당이 소수파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확인됐다. 이 가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극우 개신교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뭐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의 결정판이 12.3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달리 말하면 16번입니다. 헌법질서 절차적 민주주의 밖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라도 정권, 국가 경영권,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극우 진영의 상실감과 초조와 강박의 산물이 12.3 내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접근은 헌법 질서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보수라고 하면 상식적 보수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내란의 방식이 동원된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개인이 갖고 있는 망상, 음모론, 윤석열 개인이 갖고 있는 김건희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 훈련의 부족의 문제, 소통, 불통의 문제, 이런 것에서 12.3이 비롯됐다면 지금처럼 내란이 종결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렇게 좀 사법부에서도 검찰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각계에서도 이 숨어 있던 극우가 총벌기하면서 다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12.3 대란이 생각보다 오래 끌고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돼서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해서 안 된다. 보수당, 보수당, 검찰, 법원, 를 비롯해서 각계의 극우, 기득권층이 지금 총망라되고 있었던 것이고, 망라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12.3 계기로 해서 다시 총결집하고 걸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8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12.3 내란을 통과하면서 보수당이 상당 부분 극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국힘에서 김문수, 한덕수가 마지막 두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저는 국힘만의 걱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의 발전을, 밝은 미래를 좀 염원하는 모두에게 이건 상당히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힘이, 보수당이 이런 식으로 극우의 포로가 된 채로 방치할 경우에, 국가적인 비극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란 옹호와 헌정질서 파괴는 앞으로 누구라도 상상하거나 시도될 수 없도록 철저히 응징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국힘의 극우화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인데 19번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쉽지 않다. 이미 국힘은 다리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환골탈퇴하기 전에는 기대는 난망이다. 아마도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건전 보수가 보수당에 지금 남아있다면 계속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김상욱 국회에 탈당했더라고요. 등등등등.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뭐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란 옹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자는 응징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일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20번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소극적으로 12.3 내란 지지 옹호해온 정치권 밖의 극우 세력들. 그동안 저희들이 잘 모르고 살았어요. 주변에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다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야, 우리가 좀 경악을 했지만, 그중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거나 옹호한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도의, 어,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한편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들에 대한 세심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필요하겠다. 이건 뭐 우리 숙제일 것입니다. 극우 개신교 내부에서도 새롭게, 그동안에 극우 개신교가 이렇게 번창하도록 방치하거나 방관한 그동안의 개신교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개신교 바깥의 다른 노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2030 남성이라든가 이런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